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 얕 11회 정치의 부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강 선생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둘이 시작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슬퍼, 이게, 그죠? 지금. 예. 다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예. 네. 지금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세요. 독실이랑 김도인이 지금. 두 분이. 이거 내가 죽창 들고 온다니까 도망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주는 뭐 때려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막 때려가지고요. 예. 일단 계속. 한바탕 하려고 준비했더니 둘 다 도망가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도인이 좀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오시죠. 오후에 오실 것 같고. 독실이는 늦잠 자가지고. 우리가 스튜디오 시간이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너무 아쉬웠던 게 우리 쫓겨났잖아요. 사실 그게 좀 문제가 그래서 됐어요. 참 조금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늦게 옵니다, 이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걸 얘기를 못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독실이 오기 전에 지난 회 관련된 것 중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독실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치의 타락 이제 정치 두 번째 이제 회인데 요거는 우리 셋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회 철학이죠. 철학 때 이제 김도인 모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것 같은데 이 한 주 사이에 페이스북이랑 카페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죠.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좀 광고를 하면은 저희 그 지대너비앗 카페랑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인데 그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지대너비앗 치시거나 JDNY 그 지대너비앗 약자인데 그거 치시면은 저희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에 접속하실 수 있어서 들어오시면 답글 잘 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저희가 친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로워가지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페가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처음에 카페 오셨던 분들은 썰렁했을 텐데 최근에 다시 완벽하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모토가 이 보통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식 교양, 지적 대화, 그렇죠. 교양 지식 토크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주제를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최 사장 개소리다 이런 얘기들 거기다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듬뿍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홍보할 게 저희가 개인 광고나 홍보 같은 거 받고 있는데 그 카페 게시판 또 만드셨죠. 그래서 이거 저희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뭐 축제가 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결혼식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공연을 한다 자기가. 그죠. 그래 간단하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홍보해드립니다. 돈 안 받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 사주시면은 받아 먹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관련돼서 이제 홍보는 다 끝났으니까 전시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저번에 좀 부족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어떤 정치 결정 방식이 더 사회 발전에 이로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카페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좀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냐는 거죠. 엘리트주의의 완전 무결한 엘리트의 존재를 가정하고서 저희가 출발했다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부당하지 않느냐. 왜 민주주의에는 어떤 그런 가정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면서 엘리트주의만 완전한 엘리트의 존재를 가정하느냐. 사실 이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현대 사회에 와서 엘리트주의나 독재를 옹호하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고대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주의의 어드밴티지를 좀 준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주의가 사실은 옳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트주의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엘리트주의의 어떤
특정한 이제 가산점을 줘야지 대등한 논의가 가능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라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 저는 안 했습니다. 뭐야? 여러분.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네.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저도 네. 이제 그 엘리트주의랑 붙는다는 거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엘리트주의의 모습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그래 맞아. 역사적 사례가 너무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불합리한 거고 우리의 인권이나 행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했던 건데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렇죠. 불편하셨더라도 저희가 절대로 엘리트주의를 옹호하거나 개인의 어떤 참정권, 인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적당했다. 근데 어쨌든 엘리트주의에 일단 비현실적 가정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엘리트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걸 뭐 증명한 그렇죠. 거죠. 예. 특히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독실이가 없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근데 난 안타까워. 독실이 이루시기 그냥. 독실이 언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엘리트주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나보다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 바치고 내가 노예로 만족하겠다. 라는 맞아. 그런 논리가 숨어 있다고 저는 봐요. 엘리트주의 안에서. 일종의 똘마니즘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비난하지 죄송합니다.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내가 과연 이 사람이 나보다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혹은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저 개인적인 신념입니다만 누구나 다 자율적인 존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존재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포기하고 나보다 뛰어난 존재한테 일종의 복종하겠다. 이런 논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게 사실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배부르게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는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그 사회가 사실은 이제 약간 파행적이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회 주인인 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민주주의야말로 유일하게 지금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이점 그리고 윤리성은 지난 시간에 깡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그 현대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다 경제적 이익권이나 이익의 대리익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치 이런 현실 정체의 문제에 정답이 있다. 그렇지, 그죠. 그걸 가정하고 엘리트는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다 권한을 몰아주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실 정치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상황이라는 건 여러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성장을 더 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개발론 쪽에 개발하자 이런 정책 방향을 지지하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라든가 회사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금을 쓰는 게 옳지 않느냐.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완벽한 엘리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FTA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무상급식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다 어떤 문제도 있고 이익 보는 세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완벽한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건 힘들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순수하게 어떤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여기에다가 그걸 실행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할 때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 사회 또 그 소외된 세력이 있다면 양 세력에 대한 그 정책을 설득하고 토론 양보를 요구하고 이런 굉장히 세력 간의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정치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이익 집단들끼리 이렇게 거래하고 딜하고 이런 그렇지. 과정들이 다 포함된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좀 복잡한 현실 속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관점이 그 사실 좀 고리타분하긴 한데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제 사회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부유층과 그다음에 서민층,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를 네. 양분해서 그 사회의 갈등으로 보잖아요. 네. 사실 이거 비판도 많고 현대 사회에서 그런 계급 갈등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예. 그 둘로 사회를 나눠서 보는 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그렇죠. 뭐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가정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그렇죠. 예. 그 두 계급의 어떤 대화나 협상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독실이랑 김도인이 없으니까 학술적 얘기만 하고 있네. 이제 그만해 이제. 독실 왜 안? 민주주의. 네. 댓글 뭐 많이 좀 달렸던 것 같은데. 감동적인 댓글도 있고, 신랄한 댓글도 있어가지고 몇 분만 간단하게. 일단은 대한광복회님께서. 대한광복회. 깡 선생과 독실의 주먹 다짐 동영상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찍으려고 했더니 이놈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을 갈아왔는데 제가 찍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복회.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의 꽃이란 분께서 굉장히 장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단순히 다수결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수와 소수의 의견 조율을 통해 구성원들의 평균적 의사를 어떻게 사회 전체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실적인 정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를 옹호한 쪽으로 간다거나 민주주의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런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혹시 다른 팟캐스트 방송 댓글 보셨나요? 와, 우리 그 청취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전 진짜 많이 배워요. 그렇죠. 저희 카페에도 지금 의견 나눠주셨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실이가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문 부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독실이가 잠깐 들어왔는데 들어왔습니다.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독실이 정신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저랑 이제 싸움 동영상 찍기로 했잖아요. 주먹 다짐 동영상. 그러니까, 오늘 타이밍 좋네. 그러니까 독실이가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기소개도 안 하고 시작했네. 간단하게 그 댓글 얘기 마저 좀 한 다음에 민주주의 꽃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엘리트주의에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히어로님인가? 레시스터 인 AUS가 뭐야? 오스트레일리아 아닙니까? 해외에서 들으시나 보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어떤 내용 남겨주셨냐면은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우리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국민의 피로 조금씩 민주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진보라는 사람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른들을 너무 답답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답답하고 계몽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그분들한테 중요했던 거는 진보냐 보수냐 우익이냐 좌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먹고 사는 문제였고 그 과정 중에서 열심히 이제 지금의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너무 계몽되지 않고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카페에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의 삶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꾸만 견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비민주의적인 사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도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요 3분 정도만 일단 보고 계속해서 이제 카페나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 많이 저희가 참고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올 거는 그거죠. 지난 시간에 진짜 이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현실 정치를 파면 부패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온 얘기라서 전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정치가 왜 타락하는가.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들어보면은 그냥 다들 그 국회의원들이 썩었다,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인가. 오히려 정치에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아이 더러운 시궁창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피하게 되죠. 정말로 이제 개인의 문제를 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현실 정치의 문제, 현실 정치가 왜 자꾸만 이렇게 타락하는가, 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의 주체를 셋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엘리트, 현대 사회에서의 엘리트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검찰, 아니면 이제 사법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법, 행정, 그렇죠. 사법부 가운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료 조직들이 그렇죠. 국정원도 있고 관료 조직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 시험에서 선발된 사람들이고 일종의 엘리트 집단,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요 엘리트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일단 좋게 말 안 하려고. 그래서 엘리트 집단들이 어떻게 해서 부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의제죠. 사실은 이제 중간에 껴있는 집단인 것 같아. 엘리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권력의 기반이 대중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대의제, 국회의원들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들이 도대체 왜 부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그 원인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다뤄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왜 타락하는가? 시민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얘기를 그래서 엘리트, 대의제, 시민 요 세 가지 다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들이고 사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이런 방송 해도 되나? 정치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자괴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도 오래 안 해보고 우리 뭐 가족을 꾸려본 적도 없잖아요. 가족 꾸리신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이런 족밥들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는 이런 나 같은 족밥들도 이 정치 문제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떠들어대고 각자 의견을 공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 짧은 시간 그냥 웃어 넘겨주시고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난 뭐냐면은 너 잘 모르는데 왜 얘기하냐는 까불어. 그죠. 나대지 말라고. 그렇지. 왜 노엄 촘스키라고 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어학자로서 촘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사실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촘스키 같은 경우에 그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데 비판 세력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너 사회학과도 아니고 언어학을 하면서 무슨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한 폭력인 것 같아요. 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잘 아는 사람만이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엘리트주의 아닌가? 폭력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게 오히려 이 독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힘든 거 졸려하고 있어. 졸리고. 저도 이거를 이제 막 찾아보면서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또 보면서 그것도 언급됐나요, 저희? 선거 얘기 보셨어요? 그거 보고 늦잠 자고 마지막까지 뭔가 미련에 끊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게시판에서 댓글이 달리면서 전 좀 반대급부들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떤 계층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건 너네는 비도덕적이고 너네는 아직 계몽이 덜 된 우매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비읍 시옷들이니까 니네가 그래서 그렇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구조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표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우리 방송 컨셉이 여러분들 왜 얘네들은 투표 얘기를 안 하나. 근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시사적인 주제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예, 저희들은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자 자꾸 그런 얘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피하는 건 아니고 사실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옛날 거만 알아요, 옛날 것만. 근데 제가 준비했던 것들 이미 뭐 지난주에 대한 AS가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예, 끝났는데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저 이런 질문을 좀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예. 민주주의의 근본이 다수가 소수와 같이 토론하며 소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정의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과연 제 정의당 지지라서 정의당을 예로 든 건 아니고요. 저는 기독당이잖아요. 굳이 기독당 다음으로 정의당을 꼽고 싶은데 심지어 52대 48의 어떤 막상막하인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말도 안 듣는데 소수 의견을 과연 듣는가. 저는 근데 이게 댓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듣는 거다.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제 의견을 하나로 합체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현실 정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까? 대의제 문제인 것 같아요. 대의제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사실은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대의원들이 사실 소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거고. 소수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낳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이론가들 얘기를 잠깐 꺼내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아주 현실 정치의 어떤 양상을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의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독실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실상 엘리트의 어떤 그 지배 수단이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 견해입니다만 토크빌도 마찬가지를 합니다. 토크빌이었나요? 제가 근데 뭐 상관없어요. 슈페터가 어떻고 그냥 어쨌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하버마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버마스. 이름이 멋있죠, 그렇죠? 하버마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적인 심의 과정, 토론의 과정, 합의의 과정. 이라는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개인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의 어떤 선호적인 방향을 기존에 있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버마스가 그분이죠. 그 철학에서 이제 의사소통 관련돼서 근대적인 합리성 얘기하시는 분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지루해서 의사소통을 그분하고 할 수가 없어. 네, 그렇게 지루하신 분 처음 봤는데 어쨌든 우리 나중에 철학할 때 하버마스를 지루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저 아까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또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이 정의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합의하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자신들이 지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되게 무서운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이건 제가 하면서 몰매 맞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데. 제가 때릴 거니까 어차피. 아니면 제가 편집할게요. 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지층을 대변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냈었던 국회의원들은 타락한 겁니까? 무슨 말씀이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시민들은 반대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것도 이제 대의제의 한계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시민들이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완전 의석수를 점거하면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나라당 의원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텐데 왜냐면 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가? 아니 제 말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동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자신들 지지 기반에 맞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독실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새누리당이 행동하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을 뽑아놓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은 실제로 이제 대의원 얘기할 텐데 그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과 비대칭적이죠.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뭘 반영하냐면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나 자신한테 실질적인 눈치 보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 할 거냐? 먼저 엘리트가 왜 부패하는가에 대한 얘기. 왜 타락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검찰,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국정원 같은 선관위? 국정원? 선관위는 공정하신 분들이에요. 공정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봐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깡 선생이 준비하셨죠? 준비를 주제껏 한번 넘게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100명이 갇혔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중에 한 명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생존 기술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라면 어쩌면 이분한테 모든 정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죠. 무인도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어떤 딴짓을 할 만한 숨어서 딴짓 할 만한 그 공간이 없어. 그렇지. 100명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열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동도 못 보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권력자를 우리가 한 명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숨어가지고 사생활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숨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장막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이익 집단화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례로 제가 검찰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뭐 실제로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보면은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사실 검찰 봉급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회사원들보다는 좀 많게 느껴지겠지만 뭐 사실 그분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나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포기하고 공적인 책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98%라고 봅니다. 검찰 집단 내에서도.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 2% 정도의 그 견제받지 않음으로써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왜 그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봤는데 또 이것도 저도 그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했더라고.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잖아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거고 형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깜빵하는 게 형이고 나도 돈 내는 게 민이죠. 나도 그거 기본 아니야? 정확한 이해야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형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처벌 이런 걸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어기면 깜빵 가고 벌금 내고 이런 걸 다루는 법률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 집단이 사실은 검찰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것 자체는 이제 허구니까 허구로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그걸 고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검찰이 고발한다. 그래서 그 국가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검찰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기소 독점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형사소송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만 가지고 있다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 뭐 군인 이런 사람들 소방관, 그러니까 고소를 못 한다는 거죠. 국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법은 가능하죠. 민사소송은 가능하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형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진정서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가를 대신하는 게 검찰이다. 검찰이고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경찰서장도 아주 경미한 범죄, 뭐 벌금 20만 원 이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검찰만이 이 사실상의 그렇죠. 예, 공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 범죄 사실이 있어서 뭐 범죄 정황이 의심이 되지만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그래서 우리가 뭐야? 기소 유예? TV에서 가끔 보잖아. 뭐 그 주로 이제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 정계 거물들, 정재계 거물들 관련된 사건에 보시면은 기소유예라는 말을 많이 보실 겁니다. 기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있어. 중요하신 분이다라고 생각되면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그 야동을 공유해서 걸렸는데 초범이야. 그리고 아직 어려. 고등학생이야. 이런 애들은 그냥 뭐 그냥 너 분명히 한 건 맞는데 기소는 안 하겠다. 집행 과정에서 어떤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는 뭐 그런 게 필요도 하다. 이런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다. 그랬는데 이 두 개가 결합돼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검찰을 기소를 하기도 힘들 뿐더러 검찰이 기소가 돼도 기소 유예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즉 검찰 조직, 검찰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뭐 스폰서한테 뭐 성접대를 받는다거나 금품 향유을 20년 넘게 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발견이 돼도 이 사람들도 공직자잖아요. 그냥 공직 그걸 다루는 그 법령과 어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기소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전에도 PD 수첩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뭐 부산지검장이라는 분께서 그 지역을 아주 사랑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역 건설업자와 약 25년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제보가 그 스폰서를 제공했던 그 건설업자께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항상 뻔한 스토리지만 처벌이 안 되고 그냥 사표 쓰고 나옵니다. 일단 그래도 사표는 썼네요. 옷 벗고 나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 개업하셔서 이제 또 재밌게 사시고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금권과 결탁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을 뿐더러 정치 권력과의 결탁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중에 하나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 중심으로 상명항복 관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원칙이에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A 검사가 기소 안 하면 B 검사가 대신하면 안 되나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네요, 그게. 그게 이제 사건 담당이 이제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다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그렇죠. 정치권에서 꽂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을 통제하는 검찰총장과 그리고 그 라인과 핵심 수뇌부 라인과 그 정치권과의 연계가 역사상 이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정치 검찰 얘기 나오고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뭐 기소 사건이라든가 기소 유예 판결이 사회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지켜다가 보면은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익 집단화야 된다. 자신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모든 검찰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요.
저는 잡혀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좀 얘기가 왜 조심스럽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왜 이렇게 조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예훼손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관계에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최 사장이 시킨 겁니다. 아니야. 저는 독실이가 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대본을 읽은 것뿐이에요. 지금 없는 사람 누구지? 김동희님이 대본을 써줬어. 그러니까 야 김동희 뭐라 그게.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이 그 거짓에 대해서만 그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야.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저 겁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웬만하면 인터넷 비판 글도 잘 안 올리는데 보면은 공공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에 걸려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우리.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저는 이거 신문 기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떠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신문에 나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같은 경우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견제 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또라이라고 하긴 그런데, 근데 누구나 이제 그 도덕적인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저요? 김도인인가? 예. 뭐 그런 분이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얹혀놨을 때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그런 부분들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기축하는 게 중요하지 개인한테 맡기는 건 참 위험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 개인의 도덕성 때문에 엘리트나 아니면 대의제나 그게 타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그 시스템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은 얘기 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요? 비슷한 얘기인 거죠. 비슷한 얘기야?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게 귀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조. 그렇죠. 견제하는 구조. 견제할 수 있는 구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이제 채찍질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얘기되는 게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독립시켜서 따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실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만 그런 거고 혹시 외국에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기관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이제 막강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검찰과 비슷한 조직들이 있긴 있는데 한국 검찰이 이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제 시대부터 군부를 거치면서 경찰 권력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라는 견제 세력을 만든 건데 아까 전에 우리 깡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권한이 너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어쨌든 그래도 구조상으로는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죠?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엘리트 말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대의제, 그렇다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됐던 국회의원들 아니면 지역 의원들이 왜 부패하는가에 대한 왜 타락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잠깐 쉰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빠져 지금 다들. 그러니까 잠깐만 쉬고 계속하겠습니다.